전 아까 뭘 얘기했냐면 경제 상황과 금리와 환율을 얘기했어요. 우리 채권 얘기하면서 채권 전문가 분이신데 채권부에 나와서 환율이 여기서 막 튈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준선을 정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까 저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마시는데 지금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것들 때문에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2의 플러스 합의까지 얘기하면서 초엔저 저거 맞겠다. 그리고 달러 약세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트럼프 말 듣고 트럼프 트레이딩 되면서 왜 달러는 트럼프가 약세로 만들겠다는데 달러 계속 올라가죠? 지금 채권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위기가 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튀겠죠, 위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1,450원을 쳤다가 내려왔다, 쳤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1,400원 아래에서 1,350원, 1,300원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튀는 경우가 세면은 반대급부로 반대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단 주의점을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초조 약세를 막겠다고 하면서 앵고를 유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우리 원하는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좋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맞는데 앵고로 만약에 우리가 원고가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앵고는 그냥 전 세계 유동성이 다 박살내는 거예요. 얘는. 이건 안 된다. 그것만 빼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환율이 안정적인 게 우리 시장에는 맞다. 그렇게 정리를 아까 드린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그냥 우리 아예 그냥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순화시키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만 우리 주의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액션을 취하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금리 아까 했는데 넘어가고 환율 했고요. 자, 우리 시장 전망 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직접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답을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시중은행이 가계부채로 갔어요. 저 때는 국채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들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바탕으로 좀 했습니다. 일부 캡처 온 겁니다. 출처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한 거예요. 국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저금리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 표는 전 세계의 금리와 전 세계의 환경을 그냥 딱 알려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후에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한 게 아니고 국채를 그냥 발행해버렸어요. 국채를 시중에 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게에 그냥 준 거예요, 개인한테. 얘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가게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상태가 된 거고 당분간 금리는 예전처럼 저금리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3.5%에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가게한테 그냥 줬기 때문에 가게가 소비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 거고 물가가 오른 거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저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확장 정책을 한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중은행에 돈을 줄까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국채 매입을 해가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국채 발행을 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정 확장에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국채 발행을 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개인한테 꽂아줄까요? 트럼프가?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랑 아니라고 봐요. 절대 기업인이잖아요. 그렇게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개인한테 안 줄 거예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소비는 둔화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고 국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가계에 안 주고 그 돈을 갖고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할까?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은행에 줄까? 그래서 은행에 주면서 니들이 이거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써. 라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짬뽕된 거죠. 어느 한쪽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에 줘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취하든지 또 하나는 가게가 아니고 기업에 주는 거죠. 기업에. 4시 반이네요. 빨리 해야 되는데. 기업에 주는 거죠. 기업에 주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바이든 마지막에 했던 거잖아요. 보조금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저는 바이든 지우기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으로 보조금 주는 거를 지우겠다고 하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꿔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꿔서. 왜냐하면 지우고는 싶으니까. 그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업에 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가 될 거냐, 어떤 종목이 될 거냐를 판가를 짓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맨날 보조금 없애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방법은 개인한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주는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을 통해서 간다면. 은행은 국가가 돈 줘서 대출해가지고 니네 한다 그러면 무조건 계속 돈 버는 거잖아요. 금융회사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망하는 거는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금융회사는 손실을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저리로 국가로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갖고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왜 보험회사 이런 데 보면 손실 나잖아요. 그거 엉뚱한 거 딴 거에서 그렇지. 시중은행을 통해서 할지 직접 기업에 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기업에 준다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부터 논해야 되는 얘기라고 해요. 근데 어디에 대충 줄 거라는 거 우리가 감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 명목으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표라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 전망. 그냥 결론적으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각 증권사에서 내년의 전망을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의 내년의 이익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내년의 이익 전망이 지금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15% 하향 조정하거나 30% 하향 조정하거나 그랬을 때 내년도에 멀티플을 곱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큼 되면 지수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로 얘네들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생각할 때 한 15% 정도의 감익이 된다면 그 정도 된다면 목표치가 최고 높은 게 2,900 정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여러분들 보신 골드만삭스에는 얼마로 타겟 프라이스가 2,7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못 간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다 틀렸잖아요, 여태까지요. 여태까지 다 틀렸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 거 뒤로 딱 써놓은 거.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높은 곳으로는 못 가도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다행이다. 이거예요, 이거. 내년들 얘기를 할 때. 저는 저 개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써놨습니다, 밑에. 바텀업. 지수 절대치보다 개별 주가는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수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2,500이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의 주가는 반토막이 아니고 고등어토막. 고등어. 우리 고등어를 반 잘라서 굽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등어 구워서 먹고 왔는데 3토막 아니면 조금 넘으면 3토막, 큰 놈은 4분의 1 토막 내잖아요. 지금 주가가 다 그런 주식이 질비하게 있잖아요. 굉장히 질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3%에는 막 댓글, 안 보지만 댓글에 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욕하는 사람이 하도 있어서 말을 안 하지만, 그냥 생각할 때, 내년 1년 동안 엔비디아로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를 낼까랑 JYP가 지금 56% 올랐어요. 11월 달만. 밑에 있는 바텀 PC를 해가지고 얘가 50% 내는 거랑 확률을 볼 때 우리나라 주식의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하는 거랑은 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수익률로 아마 승부를 해본다고 한다면 수익률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수익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높은 곳으로는 못 가. 근데 낮게 시작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시황이랑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인 내용뿐이 없잖아요. 전부 다. 제가 다음 달에 3%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료더라고요, 그거. 근데 이런 얘기 할 건데. 근데 거기에 윤지호 센터장하고 저 치는데 같이 지금 저보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서로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윤지호 센터장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시황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마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래 오케이. 근데 수익률은 나온다. 그걸 뭘 할 거냐를 찾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관건이다. 내년은 그냥 그렇게 보자. 내년은 그렇게 시황을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요, 저는요. 단, 중간에 낮지만 더 낮은 곳으로 한 번쯤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징조가 뭔지, 시그널이 뭔지만 몇 개만 그냥 아예 항상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아까 어떤 사인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랬는데, 그거를 써서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든지, 왜냐면 저희는 PC 밑에다가 붙여놓지만, 맨날 PC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써서 핸드폰 볼 때마다 매일 아침 한번 봐요, 그냥 잊어먹어서 그래요. 자꾸 잊고 삽니다. 뭘 봐요, 그거를. 제가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BOJ가 금리를 1%를 간단히 만나니 이딴 소리 하면은 이건 그냥 아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는 3개월물 얘기를 했죠. 지금 워렌 버핏이 단기물 갖고 가서 한대잖아요. 시장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돈은 장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로 그냥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3년만 빌려줘. 그 사람 3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일주일만 빌려줘. 이게 더 안전한 거지 않습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단기적으로 돈을 운영합니다.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돈에, 왜냐면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금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위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돈은 전부 다 어디 썼냐? 다 콜금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콜금리가 뭐, 그냥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렇게만 운영을 했지,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물의 수요가, 돈의 수요가 쏠림이 많아서, 만약에 아까 단기채 우리 전자채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데에 자꾸 신경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제가 방송에 맨날 그걸 보여주잖아요. 3개월짜리가 갑자기 팍팍 떨어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위험 신호를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런 신호가 나오면 나는 손실이 났던 어떻든 간에 그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일단 던지고 다시 산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그것만 준비하고 그런 일만 닥치지 않으면 이거는 높은 곳은 못 가니까 지수 갖고 싸우지 말고 어떤 종목을 밑에서 출발하느냐. 그 출발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의 일봉이고요. 주봉이고. 이건 매일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월봉. 무지 답답하죠. 저기 1995년도에 제가 있었으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적립식 투자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TF를 장기로 가져간 사람들은 결국은 수익이 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장기로 가져갔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시장 전체라든지 ETF를 골고루 담아서 장기로 가져갔을 때 수익률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금 연금을 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있잖아요. 거기에 개별 기업들이 있어요. 개별 기업들에서 저한테 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시황하고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되게 많이 하는구나.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그냥 뒀다면 그분들은 아까 ETF 얘기한 것처럼 ETF를 분할해서 그 돈은 거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돈은 거기다 그냥 넣어놔야지만 그냥 두었을 때보다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ETF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짜져 있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걸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런 펀드들도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 펀드에서 어떤 펀드를 내가 선택할 거냐의 개념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그걸 하라고요. 사실 직접 투자의 돈도 상당 부분 아까 50%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딱 이해하실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 보면은 원금 보장형 펀드들 있잖아요. 원금 보장형 펀드들이 원금 보장을 해주는데 뭐 수익률을 3%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모으잖아요.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모으잖아요. 그럼 우리는 조그만 돈이니까 그 생각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원금 보장형이 되는 절대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넣는 거예요. 절대 수익률이 나오는 채권에 또 어디에 넣는 거예요. 그 연 3.5%가 나와. 그러면 100억에서 3.5%는 3억 5천만 원은 깡통나도 원금이잖아요. 이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초고 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거예요. 초고 위험의 상품을. 뭐 옵션도 하고 막 이런 상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률을 내고 3%가 깨지면 3% 그냥 원금 보장 주는 거고 벌면 3%만 주고 더 벌어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금 보장형 펀드들의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3%를 1억이 있는데 1억을 넣어놓고 3%짜리 넣어놓고 연 3%에 넣어놓고 왜 요즘에는 RP도 지금 금리 떨어져서 안 주겠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줬잖아요. 은행도 뭐 그런 상품들이 특판으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면 300만 원짜리다. 300만 원이 그냥 내가 고정 이율이다. 그럼 300만 원 갖고 그냥 돈 아니면 뭐로 하는 거야. 코인을 하던, 옵션을 하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ETF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거는 약간의 그런 개념을 좀 가져야 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전체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합니다. 여러분들 설명 들었으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면 저는 1995년도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96년도에 사령장을 받고 5급 직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 오래 했죠. 지금까지 지금 와 있는데 중간에 저 밑에 빠지는 외환위기 277포인트 간 외환위기도 겪었고 그 다음에 IT 버블 붕괴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도, 2008년도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500에서 1000이었어요. 500에서 1000이었는데
외환위기 겪고 나서 중국의 덕분으로 2005년도를 넘어서면서 1000에서 2000 시대가 됐어요. 1000에서 2000 시대에 저기 500에서 1000은 언제부터 그랬냐? 500을 넘어서 1988년 올림픽 때 넘어서서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이후에 12년 동안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박스권으로 우리나라는 선형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형으로 가지 않고 올라서 박스권으로 10년 이상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이상. 그러다가 그 박스권을 하나로 깼었던 건 딱 3번뿐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대박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2000에서 3000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수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2000을 깬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어쩌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걸 따지면. 전부 다 이 상황에서 깨졌을 때는 전부 큰 기회였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밑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전자 엔화가 초고로 가든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거는 정말로 10년 동안에, 지금 보시면 저기서부터 30년 동안에 딱 3번뿐이 없잖아요. 이 박스권을 깬 게 딱 3번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는 한쪽에 염두에 두고 이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2017년도에 2000에서 3000으로 박스권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2017년도에. 그럼 2024년이니까 7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는 17년 있었고 여기서 12년 있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겠냐? 그럼 이 죽이는 세상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12년은 아니고 10년 안에 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요? 앞으로 지금 7년 지났잖아요. 3년 안에 저 밑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트럼프 때문에. 저는 트럼프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1기에서는 시장이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장이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고, 트럼프 1기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역전쟁이든 뭐든 조율을 해가면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아주 과격하고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파르게 내릴 일이 곧 온다는 얘기거든요. 곧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진짜 힘들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도에 상황에서 올 수 있느냐. 아까 계속 보여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집권 1년 차에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긴축의 시대나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나 아니면 유동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뭐가 그런 일을 만들까요? 뭐가? 그래서 엔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구.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 시그널일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되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는 되실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완전히 초앵구가 안 되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집권 감세한다고 이러면은 특별히 많이 빠지지는 않겠네. 근데 우리 시장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낮은 곳으로 출발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종목 싸움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그 S&P 500이 연봉을 보여드렸잖아요. 연봉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우리 코스피 연봉을 잘 보시면요. 저기 외환위기가 있었죠. 저거 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난리가 난다고 했지만 2년 연속 빠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2년 연속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세기가 올랐는데 우리가 빠졌으니까 내년도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빠질 수 있겠지. 그렇죠,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 시장의 수익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분석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내년도의 하락도 반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참, 좀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먹먹하게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돌파구가 찾아져야 되는데, 금리와 환율이란 말이에요. 금리와 환율. 전 세계에 움직이는 금리와 환율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지금 녹록치 않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GDP 성장률의 C+, I+, C+, 네이스포트가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거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게 무정책이라는 거잖아요. 무정책. 근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 정당을 떠나서 그냥 똑같아. 양쪽 다 똑같아. 양쪽 다 똑같이 우리 TV 보면 그냥 진짜 우리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고 있으니 이건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현실인데 나는 부모가 싫다고 나 부모 바꿀 거야 이런 거 아닌 것처럼 이민 가면 뭐 좋겠어요 거기도? 뭐 어디나 비슷하겠죠. 그래도 저기 맨날 전쟁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안 태어났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든 최적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최적을.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국수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걸로 바뀐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이 안에서 나는 최적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답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높게를 못 보지만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고 지수들 자체 그렇고 종목들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 많이 빠져 있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휘날려요. 그냥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바텀업으로 바텀피시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11월에만 2조 3천억을 샀습니다. 아시죠? 11월에만 2조 3천억을 샀어요. 되게 현명한 거죠. 그들은 되게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 어차피 롱텀으로 가져갈 것도 하는 거 당길 것도 있지만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벌써 움직임이 생겼다는 얘기는 싼 주식은 산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왕창 빠져갖고 나 도저히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우리 교보 방송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얘가 아까 저기 설명드린 것 중에 그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성장산업의 대체 불가 기업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이야. 글로벌 독보적이면 더 좋고 그런 애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그러면 그냥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지네 차례 와서 이게 너무 싸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금 갖고 계시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2차 전지에 약간 호재성 지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주도해가지고 EU에서 중국산 배터리 규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맨날 했지만 유럽은 처음 나온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얘 기술이 독보적이야, 괜찮아.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지금 그거를 팔아서 내가 단 걸 좋다는 걸 조선주 살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제 슬슬 많이 빠진 종목이 뭔지를 찾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제 내년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수 얘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예정된 시간이 5시예요. 그런데 5시에 뭐 또 약속 잡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시 15분, 20분까지만 할게요. 혹시 약속 있으신 분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도 되게 나중에 난 약속이 있는데 시간 안 지켜줬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기를 노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저 위에 있는 거 실적이에요. 저 끝에 보면 2021년이거든요. 영업이익이 50조예요. 2021년도에 50조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주가는 2020년도에 올랐어요. 2021년도에 빠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빠졌어요. 주가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3조, 그 다음에 6조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35조로 올라갔죠. 그 다음 해가 언제냐면 2024년도에요. 삼성전자가 언제 올랐느냐? 2023년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빠진다고 하니까 올해 그래도 35조 얘기하는데 내년도에 더 빠질 거라고 하면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저게요. 이걸 보면은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익이 좋은 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올랐다가 이익이 좋을 때는 다 빠졌습니다. 이익이 좋을 때는. 주가의 위치는 지금 2017년도에 라인에 와 있거든요. 2017년 와 있어요. 그럼 내년에 안 좋을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지금 다 빠진 거잖아요. 물론 플러스 성장 스토리가 없다 이 얘기도 하지만 지금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을 지나던 내후년에 지나던 내년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후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뜹니다. 맞지? 보잖아.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면서 빠졌는데 내년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맨날 걔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한 거예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내후년이 중요한 거예요. 내후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섹터별로 다를 거지만 바텀 PC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고 주가 안 좋고 돈은 맨날 빠져나가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바텀 피싱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내년에 좀 찾자. 힘들고 답답하지만 거기서 내가 몇 번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3번 맞추면 되는 거 아시죠? 3번 거꾸로 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한 번만 거꾸로 타도 많이 내려가지만 3번 맞추면 되는 거예요. 3번 맞추면. 그러니까 오늘 막 해가지고 나 오늘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3번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올라가면은 바텀 피싱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 50%예요.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50%입니다. 걔네는. 이제 전부 그걸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개별 종목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2025년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주장하는 바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에 아까 우리 그 해주신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넘어가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거든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하드웨어에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죠. 하드웨어가 우리 그냥 쉽게 풀어볼게요. 예전에 인터넷 IT 혁명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만들어서 전부 다 빅테크에 서버에 파는데 언제까지 살 거냐고 걔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짐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사도 돼. 다 상식 아니에요? 더 이상 안 사도 돼.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얘들이 엔비디아가 나보다 표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맞춤형으로 갈 거예요. 가속기가 맞춤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저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이에요. 맞춤형으로 가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맞춤형으로 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IT 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 순간부터 B2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에서는 팔란티아 뜨고 막 요즘 막 그랬지만은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도 오히려 더 내년에는 엔비디아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메타 같은 거.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내년 수익률은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이 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문제는 조심할 건 있죠. 왜요? 가는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 엔비디아가 팍 꺾이면서 야 AI 캐즘이야 막 이래요. AI 캐즘이야 그러면서 야 서비스는 당장 수익 안 나잖아. 캐즘 갔다 가야지. 이런 일이 말할 수 있겠죠. 그걸로 몰아갈 수 있겠죠 분명히.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 얼마나 빨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느냐가 우리가 지금 주가에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시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간에 단절이 생기면 그냥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꼭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맞다.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에게 고합니다. AI 가속기에 늦었으면 맞춤형 온디바이스는 늦지 않게 제발 좀 빨리 따라가도록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시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에 들어가는 IT 애들 그리고 AI 서비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쭉 한 거예요. AI 랠리 생명력이 길어지려면 결국 광범위한 소비자들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해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무너질 거예요, 시장이. 이 부분도 시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넘어가는 게 스무스하게 될 거니까 그쪽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자율주행과 로봇, 챗 GPT,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남의 거 베껴왔습니다. 남의 거. 뭐냐면 맞다고 생각하니까. 1. 전기차 전환과 에너지 혁명. 2. AI GPU를 통한 LLM 개발. 3. 우주항공 개발을 통한 저지연 저오대역 네트워크 연결. 통신이에요, 통신. 4. 자율주행 로봇 특시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 완성. 5.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기술 발전. 얘가 몽땅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되는 게 제가 방송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율주행이 뭐예요? AI와 통신이 결합된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결국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총합이 그겁니다. 우주항공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은 이걸로 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우리 해주신 것처럼 얘네들 키워드를 가진 ETF를 사야 그냥 속편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구산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얘기를 몇 분이에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5시간 하는데 이걸 쪼개서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T 강세장 패턴은 하드웨어에서 단가 하락이 되면서 수역사는 소프트웨어로 가는 요 플레이로 항상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연말 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뜨고 요즘 우리나라에 엠노 같은 것도 뜨고 아까 소개하던 것 같던데 그런 거 뜨잖아요. 한컴 같은 거 뜨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한컴 진짜 되게 웃기는 회사예요. 비난하면 안 되지. 왜냐면 막 뜨고 있으니까 좋은 회사이죠. 왜냐면 우리는 주가가 뜨면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뜬단 말이에요. 우리 한동안 고생했던 저거 있죠. 옛날에 제가 그걸 추천 또는 관심으로 얘기했다가 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존 비존. 더존 비존을 중간에 진짜 고생하다 저를 다 털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자기 시대가 온 거야. 그때 근데 이제 걔네,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구나. 제가 막 욕하고 그랬어요. 걔네 그 회사에. 야, 니네는 그 빅데이터 갖고 뭐 하냐? 너 또라이들이냐? 아니, 무슨 사업을 좀 해라.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의 기업 데이터 제일 많은데 거기에요? 신용평가 잘하는 거기에요? 근데 뭘 하지를 못해. 맨날. 근데 이제 요즘에도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애들이 하는 게. 그런데 요즘에 왜 뜨냐? 시대가 그런 시대야. 빅데이터를 가지고 운용하는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간다를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앞으로는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말에 뜨는 꼴이 걔네들이 연말과 연초에 움직이면 내년도에 가는 게 확실해요. 걔네들이. 연말 연초에 가는 건. 그래서 요거는 저기 보여드렸죠? 한 프로의 방송에서. 요거 나중에 보내드리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내용을. 저성장 시기의 투자 전략은 뭐 ETF 해라. 이런 건데, 이것도 그냥 보시고요.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인데 어려운 걸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를 하시려는 여러분들 오늘 기회가 돼서 좋은 기운으로 수익이 많이 내시는 계기가 되고 그런 기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